신세계 쓱닷컴의 BVR 윤관이라고 하는 분도 다 외국인이에요. 국적 다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얼굴만 하고 있지. 손정희도 한국 사람 뿌리는 있지만 일본인이에요. 나는 라인의 그 사태도 손정희 그분의 뒷그림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 우리나라 쪽에 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라인에 관련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안 봅니다. 그래서 예, 저를 이 유튜브 통해서 기억하시면 제가 카카오 때문에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15만 원대 절대 가지 마. 여기도 신세계 쓱닷컴에 있는 그 사모펀드 뒤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2, 3년 전부터 그 형제 간의 싸움, 어머니와 아들 간의 싸움, 뭐 효성그룹이 됐던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이 됐던 이 뒤에 다 사모펀드의 뒤에 갈등을 유도시키면서 이권을 만들어 갖고 요거 내가 자금 대주고 할 테니까 저 지금은 2인자나 3인자인데 잡아먹을 수 있어. 한번 나랑 해볼래? 이게 인간의 탐욕 유혹하는데 그게 걸려갖고 이게 형제 간의 싸움. 지금 2, 3년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시발점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왜 기업을 쪼개갖고 분할해서 상장하는 줄 아십니까? 상장을 해야지 엑시스를 뭐 투자한 사람들 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사모펀드가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 속에는 아까 해서 로얄 패밀리, 김보수 회장님의 식구분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절대 공신들, 이 두 분들이 붙어갖고 공신들 입장에서 뭐예요? 나는 왜 반대급부 안 줘? 니네들만. 그러니까 김보수 입장이 그러면 쪼개갖고 합병하면 거기서 엑스트라, 너도 엑스트라 해라. 이게 해서 그냥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이런 게 난리 쳤는데 그 이후에 파동 보세요. 투자자들한테 왜 카카오가 신뢰를 잃었죠? 뻔뻔하게 하면서 엑스트를 공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토막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 신뢰 얻기 힘들거든요. 이게 갖다 해서 17만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 게 1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질 때 똑같이 지금 2차 전지와 비슷해요. 많이 빠졌다 이제. 들어가자. 거기서도 3분의 1 통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2차 전지가 트럼프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뒤에는 다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커넥트 웨이브 자진 상패 반대 소액 주주 운동을 대표님께서 진행 중이시던데 커넥트 웨이브 자발적 상장 폐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번 게 사모펀드의 뭐 만행이라면 만행이랄까 이 우리가 헤지펀드 전략에는 담보 가치 높여 주가를 급등시켜 갖고 그걸 담보 잡아 갖고 다른 걸 확산시키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반대가 주가를 폭락시켜서 싸게 인수해서 자진 상폐하면서 소액 투자자 다 털어내고 쪼개고 합치면서 나중에 3년이나 5년에 재상장시키는 희석화 전략이 있습니다. 프리티움만 보신 적 있어요? 프리티움은요? 봤죠? 예. 그 기혼 여인인가? 그 기혼 여인. 줄리아 로버츠. 거기에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가 사모펀드 대장. 맞아. 쪼개고 합치고 이거 맞죠? 그거 똑같아요. 기업인들 그 인수해서 그 기업인들 다 털어내고 공장 팔고 기계 팔고 이러면서 하듯이 커넥트 웨이브도 그 기업의 가치 보면 4, 5만 원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커넥트 웨이브는 어떤 회사죠? 간략하게. 갖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리아 센타나하고 다나와 합병시켜갖고 모든 유통,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아마존. 그러니까 모든 유통에서 플랫폼이에요. 인수하자마자 42,000원부터 3년간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장 폐지 조건에는 배당을 안 해요. 그리고 적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러면서 지분을 계속 인수해요. 80%까지 확보를 하는 거예요. 80% 정도 확보되면 자진 상패 공개 매수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야 될 거는 자진 상패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해관계자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뭘 얻는지랑 플러스로 이제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자발적 상장 폐지는 그거를 하는 주체들의 사모펀드에 어마무시한 이익이 되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맘터치가 최근에 상장 폐지인데 맘터치가 상장돼 있으면 그 맘터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 보장들이 조금만 문제되면 공시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텐데 상장 폐지시키면서 자영업자들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뭐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 내고 뭐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거를 상장되어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리고 상장 폐지시키면서 공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공시 의미가 없죠. 예. 그러면서 마음대로 잘리고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분명히 3년이나 5년 후에 이름 바꿔서 상장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3배에서 5배 장사 나옵니다. 그 작업이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80%까지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갖고 공개 매수할 때는 공개 매수가 최저가 단가에서 공개 매수를 해요. 강제로 그 가격에 털리는 거예요. 지금 커넥트 웨이브도 내가 그 액트의 소액주주 대표로 선임해달라고 해서 선임이 됐습니다. 우리도 당하고 있지만 말자. 저 사모펀드들이 대부분도 보면 주체들이 다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커넥트 웨이브의 주체는 MBK예요. 근데 MBK에 유명하신 분 있죠, 김명. 모든 사모펀드에 그 관련된 신세계 쓱닷컴의 BVR 윤관이라고 하는 분도 그 대표인데 다 외국인이에요. 국적 다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얼굴만 하고 있지 다 미국. 제가 손정희도 한국 사람 뿌리는 있지만 일본인이에요. 나는 라인의 그 사태도 손정희 그분의 뒷그림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 쪽에 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힘이라도 95%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 매수액 95% 확보하면 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유가증권은 90% 확정돼 있지만 코스닥은 90%만 살짝 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유도리 있게 그냥 상장 폐지시키고 거래 정지시킨 다음에 주식이 거래가 중단되고 여러분들 구자에 이게 없어집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 폐자가 붙은 상태로 따로 보관돼요. 그러면서 그냥 나빠서 상장 폐지되는 게 어떤 일정 기간 두면서 적립매매 구간 주잖아요. 락앤락이 3월 말인가 되면서 2, 3개월 후에 일주일 동안 자진 정리 구간 해서 일주일 동안 다 털리게 만들어요. 그 전에 뭘 하냐? 액면 병합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100주가 10주 되게 해요. 왜 액면 병합하는지 아세요? 90주 있어요. 액면 병합은 이게 단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주는 강제 처리돼요. 강제 매수권이 발동돼요. 대주주한테 다 유리한 형태로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관련된 거 알아서 자진상폐하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 자본의 형태에 의해서 강제로 18,000원에 울며가지고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폐 저지 운동을 최대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게임스탑 아이디어를 동용할 수도 있어요. 게임스탑이 거대 자본이 공매도 쳐갔는데 이게 자연 떨어진데 그 우리나라 동학개미 같이 그쪽에 소액 투자를 밀고 가자 해서 10불짜리를 100불까지 만들면서 그 사람들 아웃시킨 적 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도 이 MBK라든지 한행컴퍼니라든지 IMM이라든지 그쪽이 우리 금융시간의 0.1% 로얄 패밀리 됩니다. 이번에 그 하이브하고 그 그분 싸움도 어떤 면에서는 자본 싸움이거든요. 돈 싸움. 저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도 30대에서 50대에 갖다 얘기해서 직원이 아니라 투자 파트너,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 중에는 거의 젊은 분들이 조 단위를 들고 있거나 500에서 3천억씩 들고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도제 시스템이에요. 사모펀드 딱 그 사이트 가봐요. 불친절해요. 그냥 주소만 나와요. 누가 운영하는데 안 나와요. 알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의 특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구 파트너스라 내 사모펀드 만들었어요. 100억 이상 50명만. 쩐주들이 다 있어요. 그들 사람들만 관련. 근데 그 쩐주 내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렇죠. 사모펀드에 돈을 몇 억씩 넣을 정도면. 그러니까 그 권력을 대항하거나 하는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번에 하나의 징후로 커넥트 웨이브를 만약에 상장 폐지 자진상폐를 막아낸다면 증권업에 그동안 일어났던 관행 이런 것들을 한번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시도는 해보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소액주주 운동하는 이유는 대표님도 주주신가요? 주주입니다. 저도 이 사모펀드의 업계 뭐 이런 것들을 종사도 하고 잘하지만 이걸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거의 2, 3년 전에 사갖고 분명히 뭔가 그 시속화 시킨 다음에 저는 M&A 해갖고 키울 줄 알았어요. 자진상폐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예상하지 못하셨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갖고 하단에도 사고 상단에 2만 원 때부터 9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사보자 했던 전략인데 이번에 생각보다 빨리 결정한 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벌써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주 싸움입니다. 유동 물량 남은 게. 95%를 넘지 못하는데 이게 증권 당국은 그냥 유도를 그냥 넘은 90%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걸 최대한 막는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볼 거고 새로는 이 벽을 뚫는 또 동학개미도 비슷한 에너지를 줘서 뭔가
간단히 얘기해서 커넥트 웨이브 자진상폐 방지 백주 모으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이나 이런 에너지를 사모펀드들이 함부로 못하는, 앞으로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한국 타이어하고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어마무시하게 매출이 조단이고 영업이익 엄청 내거든요. 배당 3년 안 주나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한온 시스템 희석화 전략. 배당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짜를 한국 타이어로 넘기나 보세요. 그럼 이거 약간 가치를 떨어뜨려 갖고 나중에 얘도 자진상폐되나. 이것도 한번 학습하시라고요. 야, 사모펀드 전략은 이런 걸 3년이나 5년을 준비한다. 그리고 진짜 자진상폐 됐어요. 그 다음에 3년, 5년에 다른 모양으로 다시 상장시키거나 사모펀드가 사모펀드한테 팔아요. 그러면 지네들끼리끼리. 그러면서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왜 지금 본격화되나.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계 자본이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주들이 중국 부동산이나 다른 걸로 왕창 망가졌어요. 딴 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모펀드가 우호적인 애가에서 뭔가 같이 가자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나 살고 너 죽어도 된다 하고 강하게 나가요. 이게 3년 동안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켓이 한국입니다. 이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소액 주주 운동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벌써 올 중순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반기 아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 23일도 얘기해 주셨고 뭐 CPR이나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반기 한국과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요번 5월 달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엔비디아도 실패했고 금리 인하도 늦어지고 뭔가 또다시 조정해요. 2,550 안 깹니다. 아, 2,550은 안 까진다. 그냥 2,650 정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7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깹니다. 저는 하단은 완성됐다고 봐요. 똑같이 아까 삼성전자 이 게임이 시작 파생해서 계단을 올려줄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네 가지만 한 10% 올리죠. 시가총액 30개 떨어져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끔찍한 장이에요. 떨어지는 종목 많고 지수만 올라가고 받치고 거기에 연결된 테마 종목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오히려 더 변동을 주는 개미털이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무서운 장이 되는 것 같고 하반기나 내년도는 3,000 넘는다. 삼성전자 이제 공격할 것 같거든요. 금년 말 되면. 어떤 공격? 상방 공격. 엔비디아 이쪽 아니래도 삼성전자가 요새 뭘 노력합니까? 엔비디아 나쁜 수율을 맞추거나 지금 주장하는 게 뭐죠? 현대차는 자율자동차, 삼성은 로봇이야. 이 에너지가 로봇이 곧 HBM이나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면 파일을 공격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또 하나 디램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레벨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적어도 9만 원, 10만 원 만들 것 같아요. 삼성전자 9만 5천 원, 10만 원 만들면 3천입니다. 그게 저는 하반기에 된다. 왜 하이닉스도 그럼 같이 가는 건가요? 같이 가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예요. 삼성전자는 HBM 계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5천 원, 20만 원이 하이닉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벽을 뚫으려면 엔비디아가 1000불을 뚫고 가야 돼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분야가 뭐였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전, 그냥 디램, 파운더리 이런 반도체 쪽. 이게 세 가지 포트에서 스마트폰 통신이 커버해 줄 것 같아요. 그동안 그쪽이 계속 눌렀거든요. 그리고 디램 부분이 근데 이제는 개선되는 것 같고 시차만 있을 뿐이지 지수는 계단으로 간다. 둘 중에는 전자를 더 좋게 보시는가요? 이미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뭐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네. 그 삼성전자 10만 전자 뚫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에 9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거 쉽지 않아요. 9만 2천이나 5천 원만 줘도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장에서 지금 현금 비중 같은 것들은 뭐 내년과 그때는 좋게 보시니까 현금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네요. 저는 현금은 30%만 들고 있고 80%, 80%는 공격 앞으로 하자. 근데 공격 앞으로가 제거법 해갖고 집중하는 데만 되거든요. 원전, SOC, 그 다음에 미국 밸류체인에서 이제 전선 변압기 갔잖아요. 다음 굴삭기 갈 것 같아요.
틈새를 스토리텔링 만들어 갖고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가는데 조선 한국오션은 일단 상단에 걸린 것 같아요. 22,000~23,000원대 하셨어야 돼요. 35,000원이 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 기자재는 니꼬로 원전 전력 설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어떻겠나. 오늘 뭐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약간 2차 전지, 엔터, 게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언급해 주셨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좀 좋게 보시는 거는 원전과 SOC가 이제 결국 재건 말씀하시는 거겠죠? SMR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트리거나 끌개는 7월달 나토 정상회담, 7월 중순 쪽에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100주년 파리 올림픽. 이게 프랑스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이 왜 난리치면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유럽연합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여기에는 본인이 중국 에너지를 끌어들여갖고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에서 국익 우선주의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문화를 좌우하거든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할 때 그쪽에 마케팅하는 분위기가 나는데 이번에 축구져서 못 가요. 우리 에너지는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나 엔터나 이런 쪽은 이걸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거는 일본이 치고 들어가고 프랑스하고 중국이 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시장을 이렇게 보면 글로벌 마켓에서 이거는 계속 샌드위치로 끼어서 마이너스로 주는 건 버려야 되고 틈새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통신이 틈새가 나와요. 핵이 틈새가 나와요. 또 파리 올림픽 그 전후에서 분명히 나토 정에서 프랑스가 파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카드를 또 중국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게 5월 달에 서로 만나면서 저는 7월 달과 9월 달에 북한 카드를 이용하면 이게 다 또 연결돼서 우리 시장에 물줄기 롱숏을 좌우할 것 같거든요. 이런 틈새를 잘만 고려하시면 종목 테마 순화만 잘 노려도 화려한장입니다. 종목장. 그런데 인덱스는 박스 갇혔다. 여기는 파생 변동성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구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여러 세트 언급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는 한 번도 언급 안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는 중립.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나 늦어지나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확인형 제약할래요.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하 7월로 해야 뭔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천까지 열어놓을래요. 그런데 9월이나 12월 늦었어요. 그럼 여기서 100포인트 눌렀다 가면서 2,800과 2,550의 박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뭔가 시도하면서 계산하는 거는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뭐 박스란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내년과 그 후년 생겼을 때는 증시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하단이 이제 확인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금리나 뭐 7월에 안 하더라도 9월에 할 확률이 높고 9월에 안 하면 어쨌든 그 다음에 할 확률이 높을 텐데, 혹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투자자시니까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도 기술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 그러니까 요즘 박스죠. 800불 근처에서 사서 8천만 원. 1억 근처 오면 때리는 박스. 여기도. 이 박스 뚫는 거는 얘도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채 금년 연초에 그 산업화 한다면서 국채 투자자들이 많이 당했어요. 오히려 엔화베이스의 국채 ETF 사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계단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2번 할 때까지 지금 사갖고 2번 할 때까지 가면 다시 5.0 치는 세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ETF가 낫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 6월 주식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봐야 될 변수. 5월, 6월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파생시장의 그림자 매매를 조심해라. 이벤트 드라이브로. 그게 여러분들 털리는 게 아니라 급락할 때 산다. 그러니까 기술주 요번에 계속 흘러내려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던지거나 반대 매매 나가는 사람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거 사는 타이밍이지 파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만 주심을 하고 추세는 계단으로 간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자. 그렇게 변동성일 때 바닥일 때 뭐 사야 된다 이런 코멘트 해주셔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렇게 막 떨어질 때 우리가 막 50% 떨어졌을 때 이제는 사면 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그 위로 더 많이 떨어졌지만, 또 어떤 뭐 엔비디아나 어떤 종목들은 팍 어느 정도 찍으면 이제 더 이제 떨어질 것 같지만 그때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좀 구분하는 좀 뭔가 그런 팁 같은 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뒤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전략의 롱이냐 숏이냐예요. 아까 제가 그쪽 하지 말 숏은 엑스트 하면서 빌려다가 자주 때릴 겁니다. 그런데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하고 추세적으로 늦게 갈 뿐이지 갈 거에 배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정할 때 사는 거죠. 사모펀드가 이거는 때리는 쪽이구나.
사는 쪽이구나. 그걸 좀 판단을 좀 해보고. 그게 블랙록을 뒤지는 게 제일 해답입니다. 블랙록 ETF의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포트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대충 어떤 윤곽을 잡을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록 자료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 사이트 가서요. 네. 블랙록이 운영하는, 우리가 코덱스 운영하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록에 그 섹터별들이 있으면 그거의 핵심 대상들이 다 나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셔도 돼요. 매일매일 보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추세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의 섹터의 좀 추세라도 좀 판단해서 여러분의 돈을, 소중한 돈을 좀 잘 지키고 또 잘 분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다음번에 너무 또 1년 뒤 뵈면 너무 오래되니까 하반기에 좋은 시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무국성대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